반갑습니다. 제가 이 한국 경제사를 쓰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참 영광인 것 같기도 하고 참 기분이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쓰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떤 외국 젊은이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 경제를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한국 경제사에 이 쓸만한 책이 없습니다. 쓰기 책이 없어서 이제 뭐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쓰는 게 낫겠다. 왜 나온 책들을 보니까 굉장히 뭐 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가능한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이걸 적당히 어떻게 해갖고 자기 진영 쪽의 이익을 위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도그마라든가 이즘 이런 것으로 그냥 끌고 가려는 거, 역사를. 그런 게 너무 보입니다. 그냥 좀 보면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 또 사실 왜곡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나와 있는 책들을 보니까 대부분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 경제사를 하신 분들이 되게 그 조선 후기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병직 교수님이 이제 저희 서울대 교수도 하시고 또 이용원 교수도 그런 분이고, 대부분 그 주변에서 이제 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들, 우리 한국 경제사 끌고 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가 아는 게 그니까 거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토지대전이 이 조세제전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다시 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사실 왜곡을 합니다. 사실 왜곡을 많이 해서 또 논란도 생기고, 저는 1980년대부터 실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제가 78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가 80년도에 나와서 한국은행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바로 제대하는 날, 다음날 복직을 해갖고 일을 한 거니까, 그 80년대부터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봤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극복해보기 위해 썼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대단합니다. 지금도 대단하지만 사실 훑어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대단한데, 이것을 좀 역사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좀 이런 진영 논리하고 우리가 좀 굴곡진 게 많잖아요. 최근에 스타벅스 사건 터진 거 봐도 이 역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젊은이들이 역사를 많이 모르는 데서 이런 문제도 생긴 것 같고, 또 역사를 역사화가 안 돼서 이게 가슴속에 진행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역사는 역사로 들어가 놓으면 조금 사람이 좀 이렇게 평온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필 방향은 가능한 상식을 기초로 했다. 상식이란 말이 좀 막연하긴 하지만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하다 보면 쉽게 이룰 수 있는 결론을 기초로 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원칙을 항상 생각했다. 이게 이제 이게 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냐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생각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역사를 보면 굉장히 번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시기다. 전쟁도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또 2차 대전 후에 지금 번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번영의 두 축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다. 지금 우리가 좀 선진국이라고도 부르고 또 사람 살만한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다 시장경제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경제하고 자본주의하고는 조금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시장경제는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거든요. 베트남도 그런 것 같고, 싱가포르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하고요. 그렇지만 거기도 싱가포르도 시장경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잘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쓰는 통계는 국민계정 통계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들이 꽤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통계를 저는 오랫동안 통계를 다루는 일을 해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통계, 이건 말이 안 되는 통계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계, 뭐 부동산 통계, 그다음에 불평등 통계, 실업률 통계, 뭐 이거 통계가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임금 통계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는 그래서 근데 좀 이게 좀 요새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뭐 실업률 통계도 많이 쓰고 임금 통계 써갖고서 막 근로자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 통계가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건 이런 통계를 쓰면 뭐가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는 만들기는 좋습니다. 통계가 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잘 뽑았으면은 뭐 부동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옛날에 김현미라는 사람이 그 국토부 장관 문재인 때 하던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11% 올랐다고 한 거.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사람도 공식 통계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은 거죠. 우리 불평등 통계는 우리나라 통계가 아주 나중에 불평등에서 잠깐 얘기할 테지만 가장 형편없는 통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아까 잠깐 나왔지만 좌우의 중립을 지키려고 해봤습니다. 이게 별로 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욕만 먹고 그리고 책도 안 팔립니다. 한쪽에 쓰면은 그쪽에서 많이 사먹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은 다 듣고 싶은 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얘기를 해주면 그렇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이제 가능한 쉽게 써보려고 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이 어떤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내용도 없으면서 어렵습니다. 되게 내용이 없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책이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이게 학생들이 학점 따려고 공부하는 거지 알려고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좀 길지 않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좀 약간 빨리 내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꽤 유명한 분이 제가 이제 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내려고 출판사랑 접촉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사를 쓰겠다고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책 내는 건데 사람을 모아서 찢어 발려서 우리 전문가들은 찢어 발린다고 합니다. 너 요만큼 써, 너 요만큼 써.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은 다음에 자기가 한번 쫙 스크린한 다음에 책을 내는 거. 이런 걸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 모으고 있다는 얘기 들어갔고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책을 내면 제 책보다 더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먼저 나간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럼 내가 좀 무리를 하더라도 빨리 내자. 서둘렀습니다. 그럼 한 6개월이라도 먼저 나간 책이 아마 내려는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도 처음에 이제 똑똑한 분이니까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사가 없네. 내가 하나 써봐야지. 이거 사람 좀 모으면 이거 1년이면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1961년도 이후를 중심으로 했다. 이제 진짜 한국 경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이게 역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살아온 일이지만 역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분은 나이가 들지만 바깥에 계신 분들은 요새는 전부 1980년대생들이 다 주로 일을 하잖아요. 90년대생도 많고 2000년대생도 있고 그러니까 60년, 70년, 60년대, 70년대 얘기는 80년대 얘기는 이 사람들은 기억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1년 이후로 이미 역사가 된 것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현지의 삶과 관계를 갖는 사건을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 이게 워낙 우리의 그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걸 모아봤다. 그리고 저희 그 대학 1학년 때 이제 많이 보던 책이 이에치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쓰려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기억나는 게 하나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말이 멋있잖아요. 그죠? 이 말이 그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은 못 구했고, 이제 다른 제가 역사, 경제는 좀 알지만 역사는 전혀 모르니까 역사학에 대해서 조금씩 책을 쓰기 전에 봤습니다, 책을. 그래서 보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사를 공부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썼는데 그렇게 잘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약간 조급하게 낸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날 때쯤 앞으로 4, 5년쯤 후에 한번 수정 증거판을 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로도 내려고 지금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는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인, 여기 모자도 많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오자도 많고, 부사관 예, 뭐 그런 것도 좀 틀리고 뭐 그래갖고, 이걸 좀 손을 좀, 그 다음에 표에 하더라 숫자도 좀 틀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더,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안 고치면 한 3, 4일 지나면 또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간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을 대부분 보셨으니까 목차를 이렇게 이제 머릿말 잡고 1장, 2장에서 5장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는 우리 현재를 정체성을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써봤습니다. 이것을 2장부터 61년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이것을 이렇게 연도 구분을 하는 것도 참 여러 번 나눠서 해 본 겁니다. 어떻게 좀 잘라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제목을 붙여보고 그래서 이제 1961년부터 79년까지는 기적과 같은 도약. 그 다음에 80년부터는 뭐 혼란을 딛고 2차 성장을 했다. 그 다음에 98년부터는 위기 극복.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이게 제목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냥 여러 번 하다가 주춤거림이다. 지금 우리가 이게 쇠퇴도 아니고 막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그죠? 주춤 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춤거림이라고 쓰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불안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 불안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제목만 읽겠습니다. 그 조선 말기는 1700년부터 1800년대까지. 1700년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 위대한 18세기, 뭐 또 위대한 100년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는 이 현재의 어떤 세상의 기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만드는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게 다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1800년대는 이제 제국주의로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서 세상이 바뀌는. 그리고 1700년대에 중국도 강이 권룡 옹정제로 이어지는 그 가장 융성한 시대가 됩니다. 조선은 영정조 시대고 되게 특별한 시대. 이때부터 이제 막 간단히 조선 말기를 훑어보고 일제강점기 좀 보고 그 다음에 광복부터 4.19 혁명까지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컸던 건데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조선 말기부터 이 4.19 혁명기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삶의 생활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중간에 일제강점기 초기에 한 1930년대 경제가 살짝 좋았다가 1940년대부터 다시 급격히 나빠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61년도부터 79년, 이건 박정희 기간하고 같은데 이때 이제 경제가 기적같이 도약을 해서 헐벗은 굶주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유명한 경제개발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이게 지금 가만히 자료를 찾아보고 글들을 보고 그러면 서로 이 박정희 경제개발 계획을 자기가 했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1960년이거든요. 61년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25년 전 얘기입니다. 65년 전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65년 전 얘기. 그럼 그때 이게 참여했으면 30살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30살? 그럼 95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참여했거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95세쯤 되면 지금 상당히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제 막 주장하면 그 사람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뭐 어떤 역사서를 보면은 민주당 장면 정부 걸 그대로 베꼈다 이런 데도 나오고 어떤 교수들은 교수들이 다 한 거다. 그때 이제 뭐 서울대 박희범 교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교수들이 했다. 또 뭐 지금은 한국은행도 꽤 참가를 한 거고 한 것 같은데 예전엔 그때 참가했던 분들이 자기가 다 했다. 한국은행 한참 선배들이죠. 한 20년 전에 선배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분들도 있었죠.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역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다 들어가서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 계획 초안, 뭐
발표문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니까 내용 근데 알게 있겠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고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흔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을 해석을 해보면 이 경제개발 계획이나 그 운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경제학, 고전압박 경제학이라든가 케인즈안의 경제학, 또 이제 뭐 많이 쓰인 혁신이론, 슈펜터가 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이 경제 이론을 공부해서 썼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잘 활용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 나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시행해가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실용주의에 가까운 거다. 어떤 뭐 도그마나 이즘에 빠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거 조선 말에 많은 실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학이란 말은 사실 조선 때는 없었고 어느 학자가 일제시대 때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실학이 이때 다시 박정희 시대에 부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들 자료를 드러내서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80년에서 97년 이것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전두환 때인데 전두환이 참 나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보니까 이때 전두환은 뭐 경제 문제는 사실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다 했지. 우리 한국 경제에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게 참 행운이고, 그리고 또 전두환이 뭐 대통령이 쓴 거니까 뭐 그것도 공이라면 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또 이렇게 이제 그 김재익에 대한 평가나 뭐 한 일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대부분 막 그냥 사실은 다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한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한 걸 근거로 해서 뭐 자유주의자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일 수 있겠지만은 이때 이제 물가 안정은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한국에 맞는 정책을 썼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때 이제 사실 그 전두환, 노태우 때 꽤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것을 못한 것을 김영삼 정부가 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난 앞선 상태가 됐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에서 한 게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1982년에 법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행은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 하죠. 그 사이에 이제 뭐 그냥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려다가 안 하고 막 이렇게 뒤로 연기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하 경제가 많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위기가 와서 이제 98년부터 위기 극복을 하고 아주 번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썼습니다. 위기 전개 과정, 뭐 위기 원인 극복 대책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썼는데 노무현 정부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더라. 되게 아쉽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정부다. 아마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에 못지않게 아쉬움이 많다.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IMF 극복을 위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했거든요. 크게. 거기와 이제 그 뒤에 노무현 정부는 그것을 잘 마무리를 못 해갖고 부동산이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이때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워낙 지금까지도 문제가 심각하고 뭐 영끌, 뭐 벼락거지 다 나오는 거라 이때 뿌리가 이제 있었다. 물론 뭐 다 박정희나 전두환 때 1980년대 중반 때부터 많이 올랐지만 실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는 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별도의 장으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이 시대
이건 주춤거림과 미래의 불안입니다. 이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잘 뜻엎고 해석해 보면 지금의 원인들을 많이 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물가 문제, 재정 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주춤거리고 있는데 개혁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한국 경제의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불평등이라는 과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했어야 될 과제였죠. 불평등이라는 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해결을 할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물꼬를 텄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쓴 말이 많이 나온 말이 양극화란 말이 아마 이때 나왔을 겁니다. 이때 나왔는데 양극화란 말은 저도 많이 썼지만은 양극화는 조금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 안에 들여다보면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불평등이란 말 또는 격차 이런 말을 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서 불평등을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은 다 피부에 심하다고 느끼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의 구조를 알 수 없다. 불평등 통계가 없습니다. 한국만 없습니다. 그게 더 문제이죠. 왜냐면은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쓴 세계 불평등 DB라는 데를 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불평등 통계가 시계열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 유럽 각국 다, 일본 다 나와 있는데 한국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한국은 국세청에서 개인의 납세 실적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이 납세 실적을 개인 식별번 없이, 그러니까 세금 첫 번째 낸 사람이 누구다. 누구는지는 몰라도 돼. 1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번이 있고 거기에 이제 누군지는 몰라. 사람들이 이제 상상은 하겠지. 1번 뭐 이지용일 거다. 뭐 이렇게 그건 뭐 각자 자유고. 그리고 나서 그 1번이 뭐 근로소득세 얼마 내고 저기 배당소득세 얼마 내고 뭐 사업소득세 얼마 내고 뭐 쫙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쫙 2번, 3번에서 쫙 아래까지 그것을 세계 여러 나라는 다 발표를 합니다. 국세청이 당국이. 그리고 이제 더 심한 나라, 뭐 북유럽의 아주 투명한 나라는 개인 식별 자료까지 써서 발표합니다. 1번이 누구다 다 알아. 2번 누구, 그다음에 저기 뭐 한 100만 번째는 누구다. 그래서 다 알아. 옆집에 제 세금 소득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야 다 압니다. 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것 같아서 그거 빼고 그냥 저 미국이나 이런 데 하는 것처럼 개인 식별번호 자료 없이 내면은 이제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믿는 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는 자율 조종 기능이 있다. 그게 뭐 사람들이 심각하네 그러면 막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걸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그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게 참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경제는 이거 종합해 본 겁니다. 1960년대 절대 빈곤 이때는 굶주림과 헐벗음입니다. 제가 이제 책에도 잠깐 썼는데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1960년대 많이 갔는데 그때 사병들은 배가 고파서 간 사람이 태반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우리 군인들이 밥을 충분히 안 먹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고팠습니다. 근데 이제 월남전 손 들고 가면은 그때부터 막 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 굶으려고 월남전에 간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먹는 게 풍성해져서 그렇지 그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 군대 가서 밥을 충분히 못 먹어서 이렇게 먹다 남은 밥 버리는 그 통에서 밥 주워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자립경제의 틀, 물가 안정하고 경상수 흑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이제 성장 자체는 이룬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남미도 많이 있고 뭐 중앙아시아도 많은데 거기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못 해가는 게 물가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80년대 김재기라는 사람이 전두환이 아닙니다. 김재기 사람이 했다. 이게 우리한테 또 하나의 기적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좀 이상한 정책들이 막 하는데 저는 그때 저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막 이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봐서 보니까 저런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일으켰구나 했습니다.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98년 우리가 이제 잘 왔습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잘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한번 팍 꼬꾸라진 게 1997년에 IMF 금융위기인데 이것도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빨리 극복을 했죠. 이걸 넘겨서 지금 발전을 한 거다. 근데 2000년대 이후는 그 시대가 이제 절실히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 가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하 경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공정하죠. 그 다음에 집값, 집세, 부동산 문제하고 사교육비, 고비용 구조입니다. 불평등과 격차.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시장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만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공정하고 부실한 제도 때문에 생기는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시장에 근데 이걸 못한 사람들은 시장의 탓을 합니다. 시장이 잘못한, 물론 시장이 잘 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먼저 불공정하고 부실한 제도를 고쳐놓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시장을 어떻게 손보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시장 탓하고 불공정하고 부실한 제도는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경제학 용어로 보면 사회적 자본을 훼손해서 저성장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한국이 생각보다 빨리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하경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불평등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경제사 속에서 우리 불편한 논란 문제도 조금씩은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최근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막 굉장히 일어나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의 재평가는 끝났다. 이제 박정희는 이미 이제 딱 반열에 올라섰어요. 그걸 훼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보수 쪽에서 저쪽 뉴라이트에서 보면 이승만만 끌어올리면 이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승만을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들여다 보니까 이승만은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능한 냉정하게 이제 이승만 평가를 조금씩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의 아까 잠깐 경제개발 계획의 작성 과정이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이 경제개발 계획이 뭐냐. 평가. 뭐 얼마 전까지 국가 자본주의다, 불균형 성장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세히 보면은 지극히 균형 성장입니다. 1962년도 1차에 보면은 가장 앞세운 게 에너지고, 다음에 농업이고, 그 다음에 사회 인프라입니다. 그게 어떻게 불균형 성장인가? 우리 에너지가 얼마나 사람 사는 기본이고, 농업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작성했다, 이런 문제. 주도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말씀 1980년대의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이제 지하경제 문제, 부동산 불평등 이런 것도 특별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모습과 미래. 현재 이제 우리 이제 역사 얘기보다는 여러분 책을 봤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현재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하고. 지금은 이렇게 쭉 보면은 극단적인 낙관론, 그냥 국뽕이라고 하죠. 소위 국뽕. 이게 굉장히 많아져 갖고 이게 지금 한국이 지금 그냥 신이 축복한 나라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한 2, 3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지금이 아니고 2, 3년. 지금 주가도 좋고 우리 기업들이 다 좋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다 좋은데 한 2, 3년 전에 돌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그렇게 좋다고 하는 조선업이 그때 다 부실기업이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래서 지금 잠수함 갖고 지금 캐나다 수출한다고 하는 한화오션이 대우조선이었거든요. 대우조선이 부실해 갖고 인수할 사람이 없었어요. 대우조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망하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2차전지도 비실비실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태양광은 다 그냥 망가졌고. 또 그 다음 철강도 망가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다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나요?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중국을 아웃시켰기 때문에 시장에서 밀어냈습니다. 배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등 하던 놈 쫙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죽어가는데 살아난 거죠, 갑자기. 응?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를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될 건가? 계속
중국이 아웃돼 있으면 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죠? 상당 기간. 근데 그건 중국이랑 미국이랑 다시 이렇게 잘 화해해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그래서 중국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 또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여기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 중국을 잘 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오래 갈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근데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우리가 일본 굉장히 우습게 보잖아요. 일본 우습게 보는데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요새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이 요새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어마어마한 신규 투자를 반도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미 땅값은 우리가 한국보다 쌉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쌉니다.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뭐 다 좋지 뭐. 땅값 싸고 인건비 싸고 기술 좋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다 포기해. 원천 기술 다 갖고 있거든요.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원전 기술은 다 거기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게 굉장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가장 고민하고 저는 일본을 아주 옛날에 2번뿐이 못 가봐서 일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일본 전문가가 있어갖고 여기 이제 그 친구랑 많이 얘기해보는데 그분하고 이 일본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한국 경제의 미래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굉장히 한 30년 굉장히 주춤주춤하고 우리보다 더 주춤주춤했죠. 그다음에 후퇴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언론 보면 뭐 우리가 잘하는 거 디지털화를 못해서 그렇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뭐 팩스 지금도 팩스 쓴다, 도장 찍는다, 뭐 그건가? 그건 뭐 그거라면 금방 쫓아올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이건 좀 우리 한국 경제와는 관계 없는 거지만 현재 한국 경제 미래하고는 아주 밀접합니다. 일본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장인 정신이잖아요. 장인 정신. 그리고 일본은 또 윗사람 지도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게 지금 일본 경제를 거꾸로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과거에는 그게 그 일본 경제를 살렸는데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책에도 있지만 항상 좋은 게 아니듯이. 왜냐하면 제가 그 농사를 져보니까 알겠어요. 농사를 한 80점 맞기까지 지으려면 한 약간만 하면 돼요. 조금 하면. 근데 농사를 한 95점이나 100점 맞으려면 지금 들어가는 노동력보다 한 3배는 더 들여야만 농사를 80점이 아니라 95점이나 100점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항상 모든 일을 95점이나 100점 맞으려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노동 투입을 서너 배 하는데 나오는 건 비슷해. 우리는 80점짜리 만들지만 걔들은 95점짜리 만들죠. 하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되는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윗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업을 예를 든다면 일본은 조선업 배가 엄청 크잖아요. 몇백 미터 되는 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입니다. 큰 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닌가. 근데 이건 요것만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윗사람 말을 안 듣고 괜히 햇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다가 옆방도 놀러 가고 옆 팀도 놀러 가서 보면은 이게 옆집이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다가 이게 뭐가 얘들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배를 만들어면 잘 붙어요, 이게. 근데 일본 배는 이게 잘 붙지가 않는답니다. 하나하나는 굉장히 뛰어난데. 그래서 그게 이제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 만든 배가 바다에서 쪼개진 게 많대요. 바다에 가다 뚝 쪼개지는 거죠. 물론 태풍 같은 걸 만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쪼개진 하나는 훌륭하지만 전체는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일본 경제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왔다면 일본은 못 쫓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체화된 거고 국민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 우리가 뭐 AI 시대라든가 로봇화 시대 이런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약간 80점 맞는 거, 나쁘게 말하면 대충 하는 거죠.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직 이런 건 지금 더 고민을 하고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더 토론도 많이 해봐야 되는 주제인데 지금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게 느껴보는 게 사람과의 대화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건 사실과 믿음의 교집합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있지만 믿음이 다르면 진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좀 가슴을 열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해야지만 진실이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모습은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식과 손자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아주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잘 하자. 그리고 또 어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모델로 만들어 보면 미국이나 중국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정도일 것이냐, 아니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냐, 아니면 스위스나 싱가포르 뭐 이런 것이냐,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합니다. 과제는 그냥 내가 늘 하던, 제가 늘 하던 물가, 환율, 부동산 이런 거 안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불공정한 제도나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바꿔야 된다. 근데 바꿀 게 너무 많습니다. 큰 개혁이, 우리 조세제도는, 금융제도나 조세제도는 박정희 때 이후에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예요? 60년 동안 사실은 안 한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그러니까 전두환 이후는 안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때는 뭐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그 뒤에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업, 농촌 문제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집값, 집세, 사교육비 문제, 그 다음에 기후위기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얘기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춤거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주춤거림이 도움닫기로 해서 확 뛰어나갔으면 좋겠다. 결국 미래는 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좋은 선택을 해보자.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은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갈까? 또 지금까지 굉장히 한국에 운이 좋았습니다. 기적처럼 운이 좋았는데 천운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천운이 있을까? 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이걸로 진짜 끝내고 편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금융 문제에 참 불만이 많으시죠? 저는 금융 쪽에 평생을 하고 제가 이제 경제도 열어보지만 그분 중에서 어디에 최고 강점이 많으냐 하면은 그냥 저는 금융이라고 그냥 스스로 먹게 얘기합니다. 제 책 중에 화폐금융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얘기 중에 생산적 금융도 얘기하지만 금융혁명이라는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정치혁명, 금융혁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치혁명이나 산업혁명은 좀 이루어진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정치혁명 한 거잖아요. 민주화를 했으니까. 4.19 이런 게 혁명이죠. 그 다음에 탄핵 그런 것도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근데 금융혁명은 참 드물다. 기득권하고 연결돼 있죠. 특히 이제 한국은 금융이, 이 기득권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주주, 금융기관 직원들, 그 다음에 금융관료, 그 다음에 정치인들까지.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여기니까 얘기합시다. 금융을 총괄하는 금융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국회에는 정무위에서 해요. 이상하죠? 근데 정무위 국회의원을 서로 가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그게 큰 이유가 후원금융회가 많이 나옵니다. 금융기관들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정치인까지 이제 기득권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은 진짜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고, 참 창피할 정도로 낙후돼 있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그런데 이제 보수는 많고, 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금융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은 모든 업종을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융 못합니다. 금융보험만 못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협동조합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게 몬드라곤이잖아요. 몬드라곤이 이제 어떤 신부님이,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 만들었어요. 날로 만드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금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게 금융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은 금융 싫어하니까
금융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냥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협동조합 대표들 도장을 살짝 훔쳐다가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그 몬드라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계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역대 정부를 보면 그나마 금융을 뭐 하여튼 금융 원리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자율적인 건 아니지만 이용한 게 박정희고 그 다음에 전두환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에 있으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건 뒤로 미루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뭐 이건 다른 얘기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교육비는 저도 이게 사교육비 이제 저는 뭐 애들은 다 키웠고 이제 지금은 우리 손자 애들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데 이게 저는 그냥 냉정하게 제 책이고 제가 주장하는 건 우리는 교육에서 얻어지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항상 제 주론입니다. 뭐 대표적인 원리가 조국이 그렇잖아요. 그죠? 조국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서 얻어지는 게 직업, 의사, 교수, 관료, 대기업 직원, 공기업 직원. 이건 다 교육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자격이. 여기서 이렇게 보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이건 보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인문계와 실업계가 갈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5년입니다. 5년간 담임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같이 한 사람이 5년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결정을 해요. 너는 실업계, 너는 인문계, 너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거기서 이 실업계를 이렇게 지정받으면 선생님이 와서 칼 들고 올 것 같아요. 선생님 죽인다고. 근데 걔들은 안 그렇고 거꾸로가 있대요. 자기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야. 근데 너 인문계 가라고 그러면 트럭 운전사가 와서 그런데 선생님이 시잘데없이 왜 지금 우리 아들 대학 보내려고 하냐고. 응? 인문계 가야 대학 가는 거거든. 실업계는 그냥 대학 안 가는 거고. 빨리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걔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 나오거나 마이스터라고 뭐 독일 얘기하지만 우리 그 공업학교 나온 사람들입니다. 공고. 실업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이제 마이스터가 되고 그분들이 대학 교수나 공무원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닙니다. 근데 마이스터가 되면 공고 나온 사람은 포르쉐 몰고 다닙니다. 벤츠나. 그러니까 이제 다 갈리는 거죠. 근데 교수는 또 존경은 많이 받습니다. 독일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이렇게 명예는 있지만 돈은 없고 우리 그렇게 돼야 이제 사회가 좀 공평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보상체계 개편이다. 보상체계를 어떻게 이제 그건 나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 월급, 교수 월급, 의사 월급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라가 정하는 겁니다.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맨날 떠들고 참 많이 다녔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도 그럼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교육에서 얻어지는 게 없으면 빨리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바뀌는 겁니다. 시장에 의해서. 왜냐하면 뭐 이렇게 벽돌 쌓거나 도배하거나 뭐 배관하는 사람들 월급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 안 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 또 많이 늘어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건 한 3개월만 배우면 됩니다. 저도 지금 농촌에 삽니다. 농촌에 살면 웬만한 건 다 해요, 제가. 다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손도 똥손인데, 한 3개월 배우면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웬만한 건 다 지금 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두수 원장님이 아주 참 일리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갖고, 그래도 답변은 좀 하나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정부의 토지개혁 평가. 이게 지금 뭐 현재 이승만 띄우는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영훈이라는 분이 이승만 학당 교장이신 분이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저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토지개혁은 정권이 바뀌면 다 하는 겁니다. 과거 왕조 시대. 왕조가 시키면 다 토지들을 바꿉니다. 이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했다 해서 우리가 농업국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농사 잘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토지개혁을 했지만 다시 그 안에서 분화가 일어납니다. 땅 대지주, 소작농, 소농 분화가 일어나서 똑같아 반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농촌에 삽니다.
지금은 이 소장 문제 이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게 토지개혁을 한 게 중요한 게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화를 성공 못했으면 지금 우리 농촌 똑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하고 똑같을 겁니다. 저는 100% 보장합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나와도 얘기해도 그건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이 성공한 게 아니라 박정희의 산업화 때문에 농촌에 인구가 없어서 여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뭐 이렇게 농촌 옛날에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농촌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쌀 농사는 다 기계가 합니다. 쌀 농사 하면서 뭐 이렇게 모내기 하고 땀 흘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쌀 농사는 그냥 아주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다녀도 쌀 농사 시키면 전화로 다 하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너 빨리빨리 우리는 뭐 왜 안 해?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렇게 기계가 다 하는 농사의 소작률이 20%입니다. 기계가 안 들어가는 데는 땅 주인이 여기 농사를 져달라고 빌어도 농사 안 져줍니다. 제가 어디 땅을 하나 샀어요. 잘 몰라서 이상한 땅을. 이걸 농사를 져야 돼. 제가 이제 쌀을 내가 져서 먹고 싶은데 줄 놈이 없어. 그래갖고 그 쌀, 논이 있는 동네 이장한테 빵 사들고 떡 사들고 막 가서 이제 아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줘줘요. 내가 돈 드리겠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미 주고 싶어도 소작이 안 되네요.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땅이 나빠서 기계가 농사짓기 불편한 데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땅은 지금 다 놀고 있어요. 산자락에 있는 땅은 완전 황무지는 아니고 뭐 정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 같아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농지개혁 문제는 그렇게 봐야지, 경제 흐름에서 봐야지, 뭐 이걸 그거 자체를 갖고 보는 건 뭐 농지개혁은 뭐 고려시대도 했고 조선도 바뀐 거고 신라시대도 하고 다 왕조가 바뀌면 다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여기 조선 망하고 일제가 망했으면 농지개혁 하는 거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다. 결국 산업화가 핵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뭐 이렇게 유신, 뭐 중화학공업화, 재벌정책 이런 걸 세트로 묶어서 뭐 하나로 한 거다. 나는 그게 박정희가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도 했고요, 포항제철도 하고 뭐 산림녹화도 참 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박정희가 근데 거의 다 야당은 반대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근데 반대한 건 다 틀리고 박정희는 다 지금 맞았죠. 근데 그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으면 다 고속도로 찬성했죠. 차가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그때는 차가 안 늘어날 줄 아는 겁니다.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고속도로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박정희는 알았을까? 미래를 신이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책을 쓰면서. 그렇지는 않을 거다. 박정희는 그냥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막 음모론적으로 엮어서 하는 거, 저는 그냥 가장 우습게 보는 게 뭐 로스차일드 가문의 뭐 음모론 이런 거.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다녔습니다. 해외에 이제 유명한 이런 회의들을 많이 다니고 그런 해외 근무를 오래 했는데 거기서 가보면 이런 거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내일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세계적으로 경제학자 유명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지난 일,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잘 설명하는 것만 잘할 뿐이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그건 별 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엮어서 뭐 했다. 그건 그냥 괜히 그냥 말로 써보는 거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박정희도 모르고 한 거고 이때 그냥 그때 지금 요게 필요한 것 같아. 중화학공업 북한이랑 하려면 빨리 여기 총도 만들어야 되고 대포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한 겁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 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은 이 중화학공업 빛을 보는데 제 책에 이제 거기 현대양행이라는 회사를 사례를 들었습니다. 현대양행이 1960년대에 그릇, 식기, 포크, 나이프 만들고 냄비 만드는 회사였어요. 197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 부품 같은 걸 만들어요. 정주영이 동생이 하는 겁니다. 정인영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중화학공업이 딱 되니까 이제 막 정부 지원 되니까 창원에다가 세계에서 최고 큰 플랜트 공장을 만듭니다. 막 끝이 안 보여요. 하도 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터빈이랑 집어넣고 거기서 한꺼번에 만들 수 있게 욕심이 많으니까 만들었죠. 근데 그게 뭐 될 일이가 있겠습니까? 부실화 돼갖고 현대화가 망하고 다 망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걸
한국중공. 저기 대우중공업으로 갔다가 한국중공업으로 갔다가 공기업도 됐다가 뭐 하다가 이제 나중에 두산중공업 인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돼갖고 지금은 그 주식시장에서 옛날에 이거 서로 안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인간이 그냥 흐름에 맞춰지는 게 인간이지 인간이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음모론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죠 뭐. 그렇고 그다음에 IMF는 이제 진짜 그 양극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고금리하고 이런 것은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진짜 망하지 않을 기업들이 너무 많이 망했다. 뭐 그다음에 들어온 건 좋아진 것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들어온 것들은 그 뒤에 지금 우리 번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FTA는 저도 이게 노무현 정부가 왜 했나 이게 FTA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가 좋을까요? 수출이 늘어났나? FTA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다. FTA는 협상을 잘하면 이게 미국하고 같이 쌍무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잘하면 우리가 유리하고 협상을 좀 해서 실수하면 우리가 손해 봅니다. 미국도 막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걔들도 다 재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협상 잘하면 좀 유리하고 협상 잘못하면 손해 볼 수 있고 뭐 그냥 우리 시장이 넓어지니까 좋은 건데 뭐 일본은 안 하고도 시장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이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때 이게 국력 낭비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건 제 책에도 좀 자세히 썼습니다. 왜냐면은 얘도 의문이 많아서 그래서 이걸 이때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병준이잖아요. 그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병준 씨하고 저하고 어떤 조그만 모임에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왜 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뭐 이게 할 만한 뭐 이거 왜 해서 뭐가 어떤 이득이 생기나 그런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FTA는 그냥 이건 느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업적을 하나 내야 되는데 일단 한미 FTA를 한다면 야당은 반대는 안 할 것 같다. 야당이라는 게 지금 한나라당 국민의 여기입니다. 거기는 미국이랑 원래 친하려고 하나 되니까.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자기 쪽에는 반대를 하겠죠. 진보 쪽이니까. 그건 자기가 소속돼 있으니까 제가 잘 다듬으면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의 업적을 크게 남길 수 있겠다라고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순수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큰 업적은 하나 남으니까. 근데 다른 거 할 거면 이분이 좀 이거 말고도 동북아 금융 중심주도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요건 책에 좀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 이 재정 문제는 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현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나빠질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구 줄죠, 경통장률 떨어지죠. 그렇게 나빠질 건 확실하다. 그리고 뭐 인구가 더 빨리 줄고 재정 수요는 늘어날 거니까. 그리고 머지않아 연금 그다음에 의료보험 다 어려워집니다. 그건 다 확실하니까. 고령화가 되니까요. 그건 뭐 그때 이제 때문에 재정 문제가 심각해. 지금은 재정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정책 중에 돈 푸는 정책은 가장 최고 아래 정책에 돈을 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된다. 그런 정책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을 풀지 않고도 이게 창업도 늘어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정책들을 찾을 수 있는 게 능력이 뛰어난 거다. 그러니까 돈 푸는 건 그냥 누구한테 풀면 되잖아요. 누구한테만 주느냐만 문제인 거죠. 그게 뭐 정책인가요? 그거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지지자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이게 큰 흐름, 이게 진짜 이게 좋은 기회냐. 그건 아까 말한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답을 제가 생각하는 이거에 따라 중국을 계속 배제시키면 우리한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변수가 있는 게 일본이 확 일어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근데 일본이 못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내 말한 대로 장인 정신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 일어난다면 우리가 먹는 거죠, 뭐. 그런데 그걸 몰라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일어날지를. 중국은 조금 미국이랑 이렇게 미국에서 멀리 밀어낼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일본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많이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이건 별개인데, 지금 우리 최태원 씨가 그 중국이랑 이렇게 통합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참 죄송합니다. 일본하고 통합을. 저는 뭐 그건 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 우리가 북한하고 좀 어떻게 좀 지내는 게 좋은가. 그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뭐 남북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북한하고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고 좀 저기 다음에 우리 최시훈 대표님이 하신 것은 AI 일자리 문제. 이건 분명히 일자리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인간이 미래를 예상하고 변화를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변화는 굉장히 곧 올 것 같은데 안 온 게 있고, 이게 천천히 올 것 같은데 빨리 온 게 있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달나라에 간 게 1960년대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이내에 달나라를 수시로 갈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냥 달나라. 근데 지금은 그때 가고 뭐 거의 안 갔잖아요. 못 가고. 이제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고. 한 저기 60년, 70년 지났는데. 근데 이제 핸드폰 이런 건 뭐 그냥 너무 빨리 보급되고. 그래서 지금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AI 때문에 막 이게 뭐 기본 국민 배당도 하고 기본소득도 주고 뭐 이런 늘리는 건 조금 더 두고 보고 하자. AI라는 게 진짜 그렇게 될까 말까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그건 좀 두고 하면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불합리한 제도나 제도 이런 걸 개선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제가 쓴 책이 하나 성장과 일자리 해법은 있다. 거기 보면 일자리 정책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까? 그렇죠. 이거 뭐 이제 저는 제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소설을 하나 썼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전창에 썼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1700년대 그분이 1700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실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했고, 근데 다 실패한 거죠. 그 당시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책에서 강의 썼지만 우리가 박정희 시대 이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한 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꿈으로 실학자의 염원이 이렇게 실현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책이라는 게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제가 떠드는 게 실현 안 됩니다. 금융부터 시작해서 뭐 실현 대부분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떠들다 보고 하면 염원이 생기고 염원이 생기면 한 30년 후나 또 100년 후에 또는 실현될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실현을 그냥 당장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지만 못해도 너무 걱정 말고 그냥 떠들기라도 하고 꿈은 가져봅시다. 그러면 혹시 좀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될지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계의 중요성은 뭐 이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맨 마지막 문장이 바로 통계 얘기입니다. 통계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통계를 잘 다뤄야만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이 된다 이겁니다. 이 좀 거의 거창한 책. 21세기 자본이라는 게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책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많이 읽어봤죠. 근데 거기 통계 끝에를 더 멋있는 말도 많을 텐데, 철학적인 말도 많을 텐데, 그냥 통계 얘기로 끝냅니다. 그만큼 통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통계를, 이 책에도 조금 썼지만, 우리 정부가 통계 조작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통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괄시하고 별로. 한국은행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경제개발 계획에 아주 중요한 통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금순환표라는 통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 통계를 보기에 그게 역사의 유물은 어떤 흔적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 자금순환표를 보면 그러니까 통계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가를 일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순환표는 지금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은 모르는 통계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통계예요. 그런데 우리 자금순환표가 1995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65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961년이면 자금순환표가 아는 사람은 그걸 통계 담당자,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몇 년 후에 내야 될 거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서 미리 내보고 그런 때 그 미리 내보고 있던 통계가 가장 중요한 통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제개발 계획을 쓰게 되면 각 경제 부문별로 자금이 어떻게 흘러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맞겠습니까? 추정하는 건데, 미래 2년 후에 3년 후에 추정하는 건데, 그래서 뭐 해외 부분이 얼마큼 남고 해외 부분이 얼마큼 모자르고 뭐 기업이 얼마큼 모자르고 이런 것들 가계 부분이 남고 이걸 알아야만 돈을 내장우동을 어떻게 해갖고 돈을 어디다 집어넣겠다 이런 걸 계획이나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세우기 위해서 그걸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맞지도 않지만 안 맞을 거지만 일단 그래도 그냥 생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기업 부분이 얼마가 모자라고 해외 부분이 얼마가 모자라니까 차관을 얼마 들여오고 뭐 돈을 어떻게 쏟았더라 기업에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쓰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해봤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자금순환표를 썼습니다. 나름 굉장히 그때 쉽게 말하면 최신의 어떤 통계 기법을 써갖고 만든 게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성수 대표님, 하우승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 통화증발은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만 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너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라 저는 그냥 쓰고 남는데 그냥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통화남발이나 이렇게 쓰는가 이렇게 하는 증발. 저는 통화증발이 통화가 줄어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늘어나는. 네, 증가할 증자입니다. 그 발행은 발행할 정도를. 네, 근데 잘 이제 네이버 찾아보셔도 다행이고 네이버는 정확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이제 지식 공유가 부족하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갖고 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임 이런 거에 많아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도 많아야 되고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도 꽤 있었는데 많았고 이런 조직 내에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 간에도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우리나라에는 그 싱크탱크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뭐 경제연구소를 운영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도 가서 좀 얘기할 것도 생기고 그럼 조금씩 또 이게 좋아질 텐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건 동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까? 그게 더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우리 지식과 이런 걸 공유하고 또 세상 문제를 공유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대안도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말 잠깐 어느 분이 하셨는지 했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가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해법도 나오고 그리고 그것도 스스로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너무 막 다 당장 어떻게 뭐 바꾸는 것도 좋지.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걸 못해도 알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으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